자, 이제 20페이지 토지의 정착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착물이란 말은요,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쉽게 해체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이게 정착물인데, 정착물을 검토해보는 이유는요, 이 정착물 중에서, 중개사물이 토지와는 분리됨으로써 독립 소유권의 객체로서 중개사물이 될 수 있는 게 있느냐, 요걸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정착물을 나열하면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들 심어져 있고, 여기에 감나무 한 그루 서 있는데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그 다음 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 담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터널, 다리, 교량도 있고 이딴만 암석도 있다. 이게 전부 다 정착물이에요. 이게. 그럼 이들 중에서 토지와 분리했을 때 독립부동산이 됨으로써 중개사물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끊게 되면요. 일단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우리 법제에서는 지금 건물은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이죠. 지금. 그러면 건물은 분명히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부동산이니까 중개대상물임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민법상 부동산의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민법상 부동산의 정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했거든요. 정착물이다. 건물이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부동산이라는 얘기가 민법에 없네요. 지금. 그잖아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그랬으니까. 근데 왜 우리는 건물을 당연히 토지와 분리된 독립부동산으로 보고 있게요? 어느 법에서 그러면 건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있게요? 등기법. 우리 부동산 등기법을 보면 부동산 등기법에 그 부동산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고 토지 등기부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명백하게 건물을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 부동산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민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법제에 따라서는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안 하고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봤죠? 그 얘기는 민법 시간에. 자, 그래서 독립 부동산의 내용이 분명히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게 수목이 집단이고 미분리과실 농작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 담장, 암석 이런 것들. 이것은요. 토지와 분리시키더라도 독립부동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중개사물이 아님이 맞아요. 이게. 근데 다만 이 정착물들 중에서 끊었을 때 여기까지 이 세 가지 수목의 집단, 미분리과실 농작물은요. 일정한 공시 방법을 여기다 더했잖아요. 공시 방법을 가미하게 되면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 물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중개대상물이 될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것들 아스팔트 포장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암석이라든가 토사 있죠. 이러한 것들은 토지와 분리시키더라도 부동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중개사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실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착물의 종류는요. 세 가지로 분류되는 겁니다.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부동산으로 다루는 정착물이 있고 그 다음에 구성물의 일체로서 토지와 분리시키더라도 부동산이 안 되는 게 있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공시 방법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독립 중개사물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일단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 요게 바로 수목이 집단. 그래서 이 수목이 집단에 대고 명인 방법이라는 걸 갖췄어요. 이러한 공시 방법을 갖춘 거예요. 이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럼 명인 방법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 일본식 표현인데 명확한 인식 방법을 이해하시면 돼요. 명확한 인식 방법의 준말이다. 그럼 뭘 인식하도록 했냐면요. 소유자가 누군지, 수목이 집단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인식 방법을 갖춘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요. 이 나무들은 독립부동산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이게. 근데 이 나무에 대고 여기다가 명인 방법을 갖췄어요. 이것은 한민우 거다 하고 새끼줄 둬서 이렇게 명인 방법을 갖췄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토지 소유권의 구성물에 불과하던 이 수목이 집단이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 물건이 돼요. 독립 물건이. 그러면서 소유권이 별개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소유권이 별개로 인정된다는 얘기는 이 토지를 팔더라도 당연히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집단은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개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관습법상 그래서 이게 인정이 되어 왔던 거죠. 수목이 집단 양도 방법으로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감나무라고 하는데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미분리 과실이죠. 그러면 이 미분리 과실에 대고 명인 방법을 갖췄어요. 이것이 바로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가 있는데 역시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죠.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이 토지를 내가 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감은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하니까 당연히 내 거죠. 내 겁니다. 근데 이 미분리 과실에 대고 제가 명인 방법을 갖췄어요. 이거는 한민우 거다.
이 미분리과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유권의 이 토지 소유권에 종속하던 구성물에 불과하던 이 미분리과실이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 물건이 됨으로써 역시 소유권이 별개로 움직입니다. 그럼 이 토지를 내가 팔더라도 이 미분리과실이 당연히 따라가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이게 뭐라고 그랬는데 농작물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농작물인데 이 토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럼 이 농작물은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요. 제가 이것을 빌려서 임차를 하여 여기다 무를 심었어요. 그럼 내가 정당한 임차권에 기하여 무를 심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내 거죠. 갑에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농작물이 만약에 타인의 토지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확기라는 공시 방법을 갖췄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 권원 유무에 불문하고 무조건 이것은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은 경작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에 대해서는요. 토지의 구성물이지만 이것은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얘기죠. 독립 물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유권이 별개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우리 어르신들이 야산이나 하천을 개간해서 무 심고 파 심고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수확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은 그 어르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별개의 물건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는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 물건이 됨이 분명히 맞고 소유권이 인정이 별개로 인정이 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이라는 개념을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이라는 것은 크게 분류하면 동산이라는 게 있고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부동산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우리 중개사물이 부동산이니까 중개대상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부동산이 아닌 동산으로 봐버린다면 이건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민법학자들의 다수는 어디서 있느냐? 바로 이 견해에 서 있어요. 이 견해.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견해에 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세 가지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여기 명인망법을 갖춘 소유집단 있죠? 이거는 우리 중개사법 쪽에서는요.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견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명인망법을 갖춘 소유집단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14회 때 22회 시험 때 출제가 됐죠. 그래서 명인방법을 갖춘 소유집단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OX, X 될 수 있다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자, 그럼 이제 확실하게 정리하면 정착물 중에 이렇게 됩니다. 건물은 중개사물이 맞고 명인방법을 갖춘 소유집단도 되고 그러나 담장 암성은 되지 못하고 됐죠? 그럼 토지의 정착물은 모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X. 또 토지의 정착물은 모두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해도 X. 이해했죠? 자, 그럼 여기까지. 그럼 정착물의 내용까지 이제 다 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정착물과 관련해서 세차장 구조물 사건을 기억을 해야 된다. 이 판례를. 여러분들 셀프 세차장 가본 적 있죠? 셀프 세차장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스레트나 이제 천막으로다가 지붕을 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차가 들어가서 이제 세차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차를 해요. 그러면 이 세차장 구조물이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 있었죠.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 있었어요. 이게 중개업자가 이 세차장 구조물 거래를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했는데 건물에 대한 중개 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받았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수수료 초과로 고발이 됐습니다. 고발이 돼가지고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 세차장 구조물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저는 소송을 엄청나게 잘했다고 진짜 똑똑한 변호사다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변호사가 이것을 항변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지금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중개대상물인 건물로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지금. 당연히. 근데 그 변호사는요 그 점을 지적했어요. 건축물 대장이 다 작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개대상물인 건물이 진짜 맞느냐. 이게 이 점을 지적했죠. 그럼 이게 이 건물이 맞다면 중개대상물인 건물이 맞다면은 이거는 결국은 중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 초과죠. 근데 이 세차장 구조물이 중개대상물인 건물이 아니라고 해버린다면 이거는 중개대상물인 건물이 아니니까 이건 중개를 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수수료 초과에 해당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뭘로 판단했느냐? 이것은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중개대상물인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 이유가 이거는 정착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정착물로 볼 수 없다.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쉽게 해체가 되지 못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세차장 구조물을 봤을 때 이거는 볼트를 몇 개만 풀어버리면 바로 해체가 된다. 그러니까 쉽게 해체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건 정착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래서 중개대상물인 건물로 볼 수 없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개업자의 손을 들어줬죠.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이건 수수료 초과로 볼 수 없다. 중개가 아니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결론이죠, 이제. 세차장 구조물이라 나오면 이건 중개대상물인 건물이 아니므로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므로 이거는 중개도 아니고 수수료 초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저것을 이해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교재에도 기술이 돼 있는데, 그러면 건축법상 건물의 개념과 지금 중개대상물인 건물의 개념은 둘이 틀리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건축법상의 건물의 개념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민법상의 건물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민법상의 건물의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건물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이 언제 건물이 되느냐. 이것에 대해 우리 판례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건축법에서 뭐라고 공부했냐면, 건축법에서 건물은요, 지붕이 있고,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공법에서는 그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민법상의 건물은요, 지붕이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법상의 건물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건축법상의 건물의 개념과는 틀리다고 볼 수 있죠. 일단.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건물과 정착물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제가 다 소개를 했어요. 대부분을 다 소개했고. 자, 그러면 이제 준부동산에 해당하는 입광공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에요. 설립자의 나음목자를 쓰고 있죠. 일본식 표현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게 이제 임목인데, 자, 그러면 임목이라는 것은 일단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죠. 토지의 소유자가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고 싶어서 평가를 해봤더니 토지 평가 금액은 1억이 나왔는데요. 나무 평가 금액은 이게 3억이 나온 거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그 생각했을 겁니다. 이 나무에 대고 저당을 잡히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나무는 이 상태에서는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나무만 별개로 저당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해서 이러한 나무에 대고 저당을 잡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죠. 그 법이 바로 임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임목법이 그래서 탄생한 거예요. 나무에 대고 저당 잡기 위해서. 이게. 그럼 어떻게 이제 잡으면 되냐면 이 수목이 집단에 대하여 먼저 임목 등록 원부를 가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목 등록 원부는 시장이나 군수한테 가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목 등록 원부가 작성된 것에 한하여 이제 임목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는데, 그러면 임목 등록 원부라는 것은 이거는 작성될 수 있는 그 수목에는 전혀 제한이 없어요. 한 필지 일부에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전체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종의 제한도 없어요. 근데 한 그루는 절대 임목 등록물을 작성할 수 없어요. 수목의 집단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그럼 이제 임목 등록물가 작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가서 요 임목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임목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하던 이 임목이, 수목이 있다니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하나의 부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별개로 인정이 되게 되죠. 그러면 토지 소유권을 처분했어요. 처분했다 하더라도 지상의 임목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별개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 부동산이 됨으로써 소유권이 별개로 인정되고요. 이제 등기도 돼 있는 거죠, 그럼. 그럼 저당도 잡을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임목이다. 그럼 결국 임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등기한 수목이 집단이죠. 이게 바로 임목이라는 얘기예요. 나무에 대고 등기 쳐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임목입니다. 그러면 수목의 집단의 종류를 따져보면 세 가지가 있죠. 수목의 집단의 종류는 요 세 가지 종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 산에 있는 일반 수목의 집단이 있죠. 또 하나는 명인 방법을 수목의 집단에 대고 갖춰놓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등기를 해놓을 수도 있죠.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분류가 돼요. 그러면 중개대상물 여부를 따져보면 저 산에 있는 일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와 일체화되어 있죠? 뽑아내더라도 그는
부동산이 안 되는 거예요.